지금 현재 법에서는 사망의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고, 의식이 있다 없다, 뭐 뇌가 정지했다 안 했다, 뇌가 죽었다 안 죽었다, 내가 나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. 저희가 지난번엔 탄생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다면 이번에는 좀 사망, 그러니까 생명의 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이독시 선생님,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뭐 생명의 끝, 뭐 사망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나요? 심장 박동이 정지하고 심폐기능이 정지한다, 호흡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망으로 보는 거죠.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의 의식이 뇌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. 어떤 뇌사의 시점,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뇌파도 사라지게 되고, 그러니까 뇌 세포들이 사망하게 되는, 거기서 어떤 신경 자극이 끊기게 되는 그 시점이 사망이 아닌가라고 지금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독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놀랐던 게 과학계랑 법학이 여기서는 완전 일치하는 것 같아요. 법학도 원래는 뭐 맥박 종지설이라고 해서,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더 이상 안 뛰는 때를 이제 사망의 시점으로 원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약간 뇌사설도 주장이 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심장이 멈추더라도 그거를 다시 뛰게 할 수 있고, 현대 의학으로 뇌만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맥박종지설을 이렇게 막 완전히 주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. 아니, 다 사망하는 그 뇌, 심장, 그리고 폐까지 모든 기능이 다 중지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는 이제 견해들도 주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시점이잖아요. 법적으로는 그 시점이 되게 예민하죠. 아니 어차피 일주일쯤에 사망할 거면 지금 사망한 걸로 하자, 이런 거는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철학적인 고민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의식을 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도 저는 되게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고 했을 때 의식이 있다 없다, 뭐 뇌가 정지했다 안 했다, 뇌가 죽었다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,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눈만 감고 있을 뿐이지 의식은 살아 있을 수 있잖아요. 요즘은 그 뇌를 스캔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안에서 뭐 페트 촬영을 한다든가 다양한 것들을 해보게 되면 뇌 활동이 정지했다 여부는 지금까지 어떤 시점으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는 해요. 그런데 그 이면에도 뭐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또 제가 요즘 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, 우리가 이제 뭐 인공지능 같은 것을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인공지능이 어떤 순간부터 의식을 획득할 수도 있지 않느냐, 이런 논의들이 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. 어떤 데이터들의 조합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면, 이 의식이 존재한다면 한편으로 보면 되게 인간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, 그것이 또 뇌 활동이나 뇌 정지와 관련됐을 때 어디까지 의식이 존재하거나 혹은 의식이 이 사람은 완전히 꺼졌다고 봐야 되는가, 이런 것들도 전 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 바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인공지능 혹은 의식의 어떤 출현,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어요. 미래시민법 포럼을 통해서 어떤 저도 미래에 몰랐네요.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우리 그런 게 법무부 일 있군요. 많이 하고 있어요. K법무부 그리고 K법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의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듣다가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. 아니 근데 뇌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의식이 중요하다, 의식만이 전부다. 그러면 냉동인간, 지금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어떤 병에 걸려 있을 때 나중에 미래에는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일단은 냉동을 시켜놓는 거예요. 많은 과학자들이, 의사들이 생각하기로 그 초반에 냉동시켰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사망했을 거라고 봐요. 하지만 그건 가능성일 뿐이잖아요. 맞습니다.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사망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건, 법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건 깨우려는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했을 때인지, 아니면 냉동을 시키는 그 지금 이 시점인지. 현실화된 문제가 아니고 이에 관련된 뭐 법이나 이런 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.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냉동인간 기술이라는 게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즉시 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망으로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뭐 살아있는 상태에서 냉동을 하는 거는, 이거는 지금 아마 그 지금 법제상 뭐 살인죄나 이런 거에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, 근데 뭐 외국에서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
이게 권리관계의 결국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하나의 가치예요. 근데 이 사람이 300년 후에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이런 것도 안 이루어지게 한다면 이거는 조금 이 법적 안정성에 침대한 좀 약간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사망으로 일단은 처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후에 깨어나는 게 뭐 확실시 된다, 뭐 80% 90%다 그러면은 이제 법을 바꿀 수가 있겠죠. 사실 현실적으로 사망의 시점에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현실적인 이유로서 지금 현재 법에서는 사망의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어떻게 응용되는지 또 궁금해요. 일단 현행 법상 사실 뭐 법에서 명시적으로 사망의 시점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. 다만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맥박 종지설이 결국은 판례나 뭐 통설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. 이 사망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을 하고 나면 민사법적으로는 뭐 상속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뭐 보험금 청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망에 그 연유한 권리 관계 변동이 생기거든요. 또 그리고 살인죄나 이런 형법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람을 찔러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냐의 사실은 결국 그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. 아, 그 시점이 중요하군요. 네, 그런데. 시점이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겠죠. 그러면 또 사실은 사망의 시점을 이야기할 때 불편하지만 꼭 우리 사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바로 안락사, 그 존엄사 논쟁이 있어요. 일단 안락사랑 존엄사의 차이부터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다른가요? 보통 안락사라고 하면 그 실제로 약물을 주입해서 뭐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안락사,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동에 개입이 되는 거죠.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런 건 소극적 안락사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. 소극적 안락사를 보통 존엄사라고 이제 동치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또 법이 제정되게 이르렀습니다.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환자를 이제 안락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자기가 아직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내가 나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잖아요. 사실 저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스로 죽고 싶긴 하거든요. 내가 스스로 어떤 너무 나의 자아 같은 것들을 잃기 전에 네네 나의 좀 의지로 내 삶을 마감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거를 막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일 거라는 거잖아요.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그리고 이거 생명에 대한 그 인간의 특히 생명에 대한 그런 그게 대립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결국 이런 생명이라는 가치들이 좀 그 훼손을 당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끊으면서 그리고 이건 결국 자살과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적극적 안락사와 자살을 구별하기가 또 어렵다는 견해도 사실 많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무엇보다 존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것을 돕는 거는 조력 자살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막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생명을 끊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내 삶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면 그것도 비참하거든요.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사회여야 자신 있게 우리가 이만큼을 할 수 있고 너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케어해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줄 테니까 같이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이 두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저는 저도 이제 오버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하지만 같이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. 보면서 두 가지, 이거는 불법이야, 합법이야, 허용해야 돼, 안 해야 돼, 이 모든 것들에는 분명히 이유는 있다는 거.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논의를 시작하고 건전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법안을 만들 때 정말 이렇게 다양한 뭐 과학적인 시선, 정말 뭐 철학적인 시선 이런 온갖 시선들이 충분히 녹아 들어야 그 법안이 또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초 공사, 기초 토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무부의 미래시민법 포럼이 있습니다. 네.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.
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뭐 의견을 또 수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네, 또 저희 영상에 또 댓글로도 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법투더 퓨처 준법생활 이독실 위원님 모시고 진행했는데요. 또 이 준법생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맡아왔었는데 또 앞으로는 저희 법무부의 상징 스타 고은서 법무관님께서 또 진행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분과 함께 계속 법투더 퓨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많은 의견, 댓글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